이번 시간은 수익 비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수익 비용을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익 비용 인식 기준 중 수익 인식 기준이 있죠.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획득 과정이 완료됐거나 거의 완료되고, 그 다음에 수익 금액, 즉 매출액 금액을 돈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상을 했는데 만약 이게 유익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수익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죠.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즉 물건 팔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대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매우 높아야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인식 시점, 즉 매출, 우리는 전산회계 이금은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즉 상품에 대해서 인도 시점 또는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한다는 거,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매출액과 매출원가, 우리 전산회계 이금은 상품 매출액이죠. 상품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순매출액이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한 순매출액이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응되는 상품 매출원가는 상품 T 계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매입액을 차감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상품 매출원가가 된다는 거, 상품 T 계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요 매출원가는 상품 T 계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기상품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하고 환출 매입 할인을 차감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을 구하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영업비용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적에 어떻게 계정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 안에 다 계정 과목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그러면 급여, 상여, 그 다음에 작급 이렇게 있죠. 급여,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급여하고 임금, 그 다음에 상여금, 상여는 우리 별도 급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상여를 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상여를 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상여금이라고 별도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급, 우리 시험에서는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일용 근로자들, 일 단위로 해갖고 급여를 주시는 분들 있죠. 우리를 일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 근로자일 경우에는 작급이란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우리 종업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겠죠. 이때 인식하는 게 비용 퇴직급여입니다.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특계정을 그리면서 이제 우리 비용 인식하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일단 퇴직금은 퇴직급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에 법정 복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복리시설 부담금 또는 종업원이 결혼해요. 그러면 경조사비, 아니면 종업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나오는 경조사비, 이런 게 다 복리후생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게 있었죠. 어디서? 예수금에서 우리 보험료, 그렇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회사 부담금은 뭘로 처리했습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비교통비, 우리 종업원의 출장이나 시내 교통비 등에 대해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는 거. 통신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인터넷 사용 등 이런 것을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비용이 우리 시험에서 간혹가다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도, 광열비,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이것을 우리는 수도, 광열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는 배웠죠. 국세, 지방세, 공과금, 벌금, 과태료 등 다 우리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임차료 또는 지급임차료. 근데 임차료라는 개정 과목을 이제 거의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차료에는 지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배웠죠? 임차료. 즉, 임차인이 월세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회사에 차량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유대, 그 다음에 주차비, 차량, 수선비 같은 거, 수리비가 들어가겠죠? 정기적인. 수익적 지출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과목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운반비, 물건을 팔았을 적에 운반비를 판매자가 부담했어요. 이때 우리 판관비로 하시는 겁니다. 다만 매입 시, 즉 재고자산을 매입 시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재고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겁니다. 소모품에서 배웠죠? 중요성에 따라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 소모품비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 임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해서 교육 보낼 수 있죠. 이것을 교육훈련비라고 합니다. 도서인쇄비, 그래서 업무 관련 도서를 구입할 수 있죠. 그리고 명함을 제작할 적에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거기에 지급수수료 똑같은 개정 과목입니다. 보통 용역대가에 지불할 때 우리 쓰는 비용이 수수료 비용이 되는 겁니다. 접대비, 거래처 경조금이나 선물대, 거래처 식사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부터 세법은 업무추진비라고 용어가 변경됩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접대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같은 개정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험료 배웠고, 수선비, 우리 유형자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수익적 지출일 경우에는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수선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제품이나 상품을 우리 판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광고 선전하시는 분, 탤런트나 배우를 섭외해가고 그분에 대해서 뭡니까? 대가를 줘야겠죠? 이때 들어가는 비용, 광고 선전비가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우리 비용, 취득원가를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 결국 비용의 배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대손상각비, 기말의 대손상각비 비용 설정한다. 보축법에 따라서 이런 것도 공부했고, 경상개발비라는 뜻은 일상적으로 개발 활동이 계속해죠. 이것을 우리는 경상개발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잡다하게 열거했는데 그 외에 열거하기 힘든 거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잡비라고 해서 중요성이 없는 비용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의 손익, 그러면 영업의 수익이 있으면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 공부했던 거,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배당금 수익, 어디서 배웠습니까? 단기 매매증권에서 우리 주식을 투자했으면 그러면 상대편 회사, 피투자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죠. 그 영업의 성과에 따라서 이거 주주들한테 주는 것을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임차료는 판관비입니다. 그렇죠? 임대료는 우리 회사는 상품 매매비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회사가 부동산 매매비일 때는 임대료가 영업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판관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평가이 영업의 손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처분이 이것은 영업의 손익이 된다는 거. 이런 것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이제 깊게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외환차익, 외환차손하고 여기 외환평가, 환산이익, 환산손실이 있어요. 즉 외환차익하고 외환차손은 외화 거래시마다 발생되는 게 외환차익하고 외환차손이에요. 근데 외화환산, 즉 외화환산은 뭘로 환산하겠어요? 원화로 환산하겠죠. 기말의 평가입니다. 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럴 때
달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때 하는 것을 외화 환산 이익 또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예제를 통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 기말에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적에 여러분 원화로 생각하지 말고 달러로 한 다음에 나중에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A, B, C로부터 상품 1000달러를 외상 매입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 1000달러,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환율을 곱하는 거예요. 1100원이죠. 외상 매입금도 11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11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도 1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상품을 외상 매출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달러 대변에 상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래요. 1000원, 1000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200만 원, 상품 매출도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 이제 기말 환율로 평가하다 이렇게 했어요. 기말 환율이 1200원이에요. 지금 환율이 올랐으니까 자산은 기분이 좋아요. 왜? 환율이 올라서. 근데 부채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 많아요. 이때는 기분이 나쁜 거죠. 따라서 먼저 부채부터 먼저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채 얼마 있었어요? 부채 우리 1000달러가 있었죠. 근데 그때 장부가액은 1100원이었어요. 그렇죠? 110만 원. 언제 외상 매입금 110만 원 있었죠. 그리고 기말 보니까 우리 1200원 됐으니까 더 갚아야 될 게 많죠. 결국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따라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 10만 원 늘어났어요. 하면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은 올랐죠. 올랐으니까 회사는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장부에는 200만 원 적혔는데 기말 공정가액은 24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결국 40만 원 올랐어요. 결국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차변 대변에 외화 환산이 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외화가 났을 적에 일단 외화로 분개를 한 다음에 거기에 환율을 적용해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분이익. 우리 처분가액이 크면 장부가액보다 처분이익. 반대의 경우는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수증이익. 자산 수증이익. 즉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근데 보통 주주들한테 증여받겠죠. 이럴 경우에 자산 수증이익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그 당시에 차량을 한 대 우리 증여받았어요. 당연히 그 당시 가액, 즉 공정가액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결국 차변의 자산, 대변의 자산 수증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 왜 채무를 면제해 주겠어요? 채권자가 우리 만약 100만 원 받을 돈 있는데 이분이 안 줘요.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단돈 10만 원이 있도록 받기 위해서 야 10만 원만 줘. 90만 원은 그냥 면제해 줄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괜히 면제해 주겠습니까? 이럴 경우 채무가 있어요.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1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입금 90만 원. 대변에 채무 면제이익.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기부금은 어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했다. 아니면 대학에 기부했다. 이것이 다 업무하고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익. 즉 재해 또는 만기일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있겠죠. 이게 보험금 수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차변에 현금 들어갔겠죠. 대변에 보험금 수익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우리 대손회계에서 공부했어요. 이거에 상대되는 계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 환입 영업의 수익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고, 그 다음에 자비익 잡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비용,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세 비용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